This is a great group, and they're going to lay the groundwork and detail plans. The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somebody else doing an unbelievable job. He's bringing it back. Like some on the right, severe right, came up with this Project 25, and I don't even know. I mean, some of them I know who they are. 2022년 4월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 한 전용기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플로리다주 아멜리아 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정치 전략가이자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로버츠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당시 트럼프의 자택인 팜비치를 떠나 아멜리아에서 열리는 헤리티지 재단의 연례 리더십 컨퍼런스의 연설을 위해 헤리티지 재단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용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공화당 행정부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담은 책을 출간해왔습니다. 아멜리아에 도착한 트럼프는 연설에서 헤리티지 재단에 대한 공개적인 찬사와 함께 헤리티지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할 일과 보수 운동이 할 일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미국을 구할 거대한 통치 위임을 줄 때, 즉 2024년 대선 승리를 가정하며 헤리티지 재단의 계획이 집권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듯한 연설을 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 2월에 열린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 연설에서 트럼프는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로버츠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재단을 살리고 있다며 칭송했습니다. 이것은 최소 2년 동안 트럼프가 헤리티지 재단 및 회장 케빈 로버츠와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암시하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단 5개월 만에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프로젝트 2025와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일부 극우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서이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알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케빈 로버츠와 2024년 4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가 모든 대선 후보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언해 트럼프 발언과 상충되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인 2024년 7월 이후 헤리티지 재단과 재단에서 발간한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길 원했고, 트럼프 캠프의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트럼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의 증거들, 특히 트럼프가 직접 했던 발언들에서 불과 후보 유세를 하기 수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헤리티지 재단과 재단의 일을 알고 있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극적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프로젝트 2025는 무엇이며 왜 현재 미국의 셧다운이 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맨데이트 포 리더십 프로젝트 2025 또는 프로젝트 2호로 불리는 전략 보고서는 900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25년부터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것을 상정한 로드맵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대전제에서 핵심적인 4가지 주장을 통해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개의 기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서 제시된 4개의 기둥은 강력한 보수적 이념을 포함한 정책을 무엇에 따라 재편할지를 합의를 통해 미리 끝낸 로드맵이면서 동시에 누가 이 합의서의 재편을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실천하고 언제 이 로드맵을 실행할지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과거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그치는 정책 보고서가 아닌 실제로 보수 성향의 행정부에서 누가 고위 관리직이 될지를 사전에 설계하고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인물들을 추천하고 통제하며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2025는 스케줄 F라고 불리는 사안을 통해 정책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직업 공무원들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직업 공무원들까지 임명직으로 새롭게 분류해 교체함으로써 미국 행정부 내 공무원들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보수 진영의 뜻과 맞는 인물로 재배치하고 이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하고 정책 결정 관련 직책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직업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25는 이러한 정책들을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 초안을 작성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했던 보고서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80년 이후 프로젝트 2025까지 총 9번의 맨데이트 포 리더십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책 자체의 이념적 문제로 꾸준히 비판받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헤리티지 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보고서들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의 테두리 안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포함한 많은 보고서들은 주로 정책을 권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실행할지 여부는 주로 의회와 행정부 고위층으로 전달하면서 그 목적이 끝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정책에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것은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역시 프로젝트 2025를 정책 옵션의 모험으로 설명하며 최종 결정권은 선출된 행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도 이 보고서를 정부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전환 준비로 평가하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2025는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행정부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을 촉발하는 개편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2025가 단순히 정책의 이념적 문제를 넘어 미국 행정부의 근간을 변화시키고 미국 행정부의 인력 및 운영 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계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단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후보 시절 수년간의 발언을 통해 헤리티지 재단과 재단의 관련 인물들의 친분을 주장했던 모습을 부정하고 단 5개월 만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재단에서 발간한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며 정책 발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과도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면서 임명된 인사들로 인해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 12개의 임명직 자리들은 예산관리국장부터 백악관 대변인, 국경 책임자, 독립규제기관장, 정보기관까지 단순하게 연관성을 찾기 힘든 분명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는 관련 직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이념적 전문성은 높지만 행정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은 인물들이 산재되어 있어 인물 구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프로젝트 2025에서 주장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높은 연관성이 있는 직책들입니다. 각각 행정부의 자금 흐름 역할과 핵심 어젠다, 독립규제기관, 국경 및 이민 정책의 실행, 정책 이념 주입 및 기타 핵심 분야들로 프로젝트 2025가 주장했던 4개의 기둥을 효율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명된 인물들은 모두 프로젝트 2025의 중요한 인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12개의 임명직 공무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2025 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관여했느냐에 따라 집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명직 중 최대 70%가 프로젝트 2025와 연관된 인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국장에 임명된 러셀 보우트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예산관리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헤리티지 재단 내 싱크탱크 중 한 곳인 미국 재건을 위한 센터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2025에서 대통령 행정실에 관한 챕터를 직접 집필한 핵심 인물로 이 챕터는 행정부의 권한을 확장하고 정부 기관을 재편하는 핵심 전략을 서술해 프로젝트 2025의 공동 저작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관리국장에 다시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셧다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출 부족 방지법을 기초로 하며 세출 부족 방지법은 미국 정부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거나 심지어 자발적인 서비스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이것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하고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법부의 재정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산관리국은 의회의 검토를 받은 예산 지출과 관련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부의 각 부처에 편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 의회가 국방, 농업, 보건, 국토안보 등
연방정부의 주요 기능에 따라 12개로 분류된 예산 항목 중 일부를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미국 정부의 공무원들은 업무가 중지되고 일시적 해고 상태가 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지만 인명 및 재산 보호 등 치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사안을 맡고 있는 업무들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신규 예산 중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산국은 필수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셧다운과 같은 특수한 경우 예산관리국이 승인한 활동만 셧다운 중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관리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셧다운 상태가 끝나면 예산관리국의 영향력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권한은 단기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2025년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되자 예산관리국장인 러셀 보우트와 회의를 통해 셧다운 기간 중 필수 업무와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성을 이유로 민주당 기관 중 어느 기관을 삭감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방과 치안 및 응급 대응과 같은 필수적 요소 외에 이민자 단속과 같은 공화당의 당파적 목표에 있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한 반면 기후, 환경 문제, 보건 계열의 연구, 공공교육, 공공의료 및 복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규제기관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필수 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일시 해고 상태로 돌입됩니다. 이 경우 강제적으로 휴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해당 직무를 맡고 있던 직업 공무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같은 인력 공백이 단순한 운영상의 지연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후, 환경, 보건연구 등의 분야는 전문 지식을 가진 소수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 인력이 떠날 경우 해당 조직은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러셀 보우트의 전략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러셀 보우트는 과거부터 행정부의 재분배와 충성 기반의 인사 재편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25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스케줄 F라는 이름으로 정의됐습니다. 이것은 러셀 보우트가 셧다운 상황과 예산관리국장의 재량을 이용해 스케줄 F, 즉 직업 공무원들을 임명직 공무원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적 전례를 만들고 이 자리에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는 인물로 대규모 채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출을 막는 것을 넘어 행정부의 전문 인력을 보강시키고 이념적 인사 개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행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셧다운은 단순히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 당파적 힘 겨루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중립적 인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실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셀 보우트와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2025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효율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표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들로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의 승패를 넘어섭니다. 공교육과 공공의료 및 복지의 기능의 마비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 건강을 보장해온 중립적 행정 시스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공공보건기관의 권고 및 백신 의무화의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백신 의무화 금지 등 정치적 정책 기조를 빠르게 관철시키고 향후 전염병 대비와 같은 중대한 공중보건 대응의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독립규제기관을 장악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당 기관으로 불리는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는 곧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관계없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헤리티지 재단과 프로젝트 2025의 극단성으로 인해 존재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하며 연관성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직후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에서 프로젝트 2025와 연관성을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러셀 보우트를
프로젝트 2025의 명성이라고 소개하며 러셀 보우트가 프로젝트 2025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2025의 극단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기회를 통해 미국 행정부 개조라는 로드맵의 첫 페이지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